지난해 11월 베이징 주 경기장. 이곳에서 한 온라인 게임 결승전이 열렸다. 경기를 보기 위해 찾은 관중만 무려 4만 명, 100만 원이 넘는 암표까지 등장했다. e스포츠의 결승전답게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용이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모두 한국 선수들. 그중 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선수가 있다. 게임명 페이커 이상혁 선수다. 그는 리드 오브 레전드의 세계적인 e스포츠 스타다. 확실히 좀 이제 프로게이머들도 외국이나 한국에서 연예인 못지않게 좀 인기가 있다는 게 실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연예인분들도 CF를 많이 찍긴 하지만 저도 최근에는 좀 많이 찍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연봉만 해도 30억 원.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선 여러 편의 광고를 찍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특히 남아메리카에서는 스포츠 영웅 대접을 받는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구 스타 호나우두에 비견될 정도.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들의 게임 실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다. 상암동 e스포츠 경기장은 한국 선수들의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기 위해 해외 중계진이 상주할 정도다. 축구로 따지면은 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나 아니면 영국의 EPL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의 LCK인데요. LCK 경기가 이제 각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평균적으로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보시는 시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e스포츠의 저변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10대, 20대만 가득하던 경기장에 중장년층 관객도 등장했다. 아예 뭐 박재혁 선수 제일 많이 애정하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조금 이해는 못하죠. 근데 그래서 막 홍보를 하긴 해요. 한번 직접 가보면 애들하고 손잡고 가보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왜 뭐 야구나 이런 그런 스포츠들보다는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e스포츠란? 갱년기를 있게 해주는. 네. 한때 청소년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게임. 이제 e스포츠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 전 세계 e스포츠의 시청자 수는 약 3억 8천만 명이고요. 오는 2020년까지 5억 9천만 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올해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임 방송이나 e스포츠는 게임 산업의 한 축일 뿐입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죠. 자, 차가 쭉쭉 가고 있죠. 500억 넘어서 900억까지 갔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전 세계 게임 시장 매출은 1,3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48조 5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게임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콘텐츠 산업의 수익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K-팝은 5,6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게임 산업은 3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4조 원이 넘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K-팝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교해봐도 7배 이상 높습니다. 놀랍죠? 게임 산업은 영업이익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은요 5에서 8% 수준이고요.
자동차도 4.7%에 불과한데요. 게임은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30%. 100만 원 벌면 30만 원은 남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게임을 단순히 어린애들의 놀이로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올해 출시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요. 게임 내 등장인물이 돼서 게임을 진행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2038년 인간형 로봇인 안드로이드들이 양산되면서 인간들은 일자리를 뺏어간 안드로이드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요. 안드로이드를 파괴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자 노예 취급을 받던 또 안드로이드들은 인간들과 대립을 하게 되죠. 줄거리가 좀 영화 같죠? 그래픽도 그렇고 뭐 얼핏 SF 영화 같지만 이 게임은 영화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이머가 극중 인물이 돼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대립할 때 평화적인 혁명을 할지 혹은 힘으로 쟁취하는 혁명을 할지 모두 게이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영화처럼 창작자가 만들어낸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게임의 내용을 창작해가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게임의 개발 회사는 보다 사실감 넘치는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을 섭외했고요. 배우들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센서를 부착해서 캐릭터의 사실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웬만한 그래픽이나 스토리로는 게임 시장에서 승부하기는 힘들죠. 현재 게임 개발 회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독특한 아이디어로 게임을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 게임 개발사를 찾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PC방. 요즘 중국에서 화제가 된 게임이 있다. 정식 출시도 되지 않았는데 외국 사이트를 이용해 즐긴다는 이 게임. 先生，暂时采访一下可以吗？先生，暂时采访一下可以吗？就是你现在玩的游戏是什么呢？你知道大概帮我说明一下可以吗？我这个，我刚开始玩的，我刚玩的，然后可能你一天7、8个小时，你只能成功一次，但你成功的那一次可以让你做梦都很开心的，就一整天都会因为这一次的成功而变得非常喜悦。 까다로운 중국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이 게임은 외딴 섬에서 100명의 게이머가 각종 무기를 이용해 단 한 명이 살아남는 순간까지 전투를 벌이는 배틀그라운드다. 배틀그라운드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엔 전 세계 3만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고 1억 명의 시청자가 온라인으로 경기를 지켜봤다. 자, 다들 파라다이스로 오세요.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린 이 게임의 개발사는 바로 한국의 중소기업이다. 파라다이스로 오세요. 이 회사는 매주 금요일 전사원이 함께 게임을 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다. 게임 후 발견된 오류나 아이디어들은 즉각 반영된다. 끝나긴 했는데 보급 상자라는 아이템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아이템을 이제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재밌었어요. 매주 이벤트전 같은 모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특정 부분을 뭐 더 많이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총기 드랍률을 더 올린다던가 해서 좀 이벤트전으로 유저들이랑 같이 플레이 해보고 있는 편이에요. 배틀그라운드는 처음부터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다. 해외 유저의 성향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 직원까지 스카우트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저 아르노라고 하고요. 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뭔가 게임 관련된 일을 한국에서 하고 싶으면 외국 사람으로서는 좀 쉽지는 않고 이제
펍지는 최근에 이제 해외도 인기를 많이 보고 있고 되게 해외 큰 기회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저한테 재미있고 좋은 캐리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그런 유저들이 저희 게임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었고 지금 뭐 전 세계 6개의 지사에서 개발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게임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겨나시나요? 배틀그라운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한국 게임 업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게임 산업의 현 주소를 이야기해 줄 분을 따로 모셔봤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낳은 3대 발명품으로 거북선과 금소괄자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 온라인 게임을 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글이 빠졌네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게임 산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니지라는 게임 아시나요? 이 게임은 리니지 페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만에서는 바로 이 리니지 때문에 국가 인터넷망이 2번이나 다운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결국 서버가 다운된 거죠. 리니지의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메이플 스토리, 서든 어택 다 이때 나왔습니다. 명실공히 온라인 게임에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루 영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저런 창의적인 산업이 탄생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사람들은 창의성만큼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에서 게임 같은 창의적인 산업이 성장하고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개발력을 가지고 등장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전 세계 게임 유통사들이 무작정 돈을 싸들고 와서 한국 게임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중국의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와도 우리나라 게임 회사, 그때 NC소프트였습니다만 과장 정도가 만나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게임업계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현재 게임 산업을 진단한다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후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산업 내부적으로 보면 불행하게도 혁신 역량이 고갈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게임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자라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경고입니다. 현재 게임 업계는 독과점 형태의 산업 구조입니다. 3N으로 불리는 넥슨, NC, 넷마블 게임즈가 많은 매출을 가져갑니다.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대기업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가까이 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게임을 조금 변형해서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위험 부담을 안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게임을 꼭 대기업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3N이라는 회사도 처음엔 작았을 거고,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만나봤던 펍즈라는 회사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소규모 업체로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만큼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느냐가 게임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다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에 몇억, 몇십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업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대기업이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고,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협력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는 이러한 공존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게임 생태계가 망가져 있다는 게 현재 한국의 게임 회사가 안고 있는 큰 딜레마이자 고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 후발주자였던, 한국을 따라오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게임 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의 신흥 강자가 된 중국을 찾아보았습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중국의 게임 산업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항저우에 자리 잡은 게임 업체 네디즈. 한 해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세계 게임 업계 8위의 거대 게임 기업이다. 이곳에선 수십 명의 팀을 이뤄 게임을 만드는데 개발 중인 게임이 100여 개가 넘는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我认为在美术这个整体的这个表现中，所以我们在这里面的话，我更注重的一些光线的一些明暗以及一些色彩大的色块这些配置，我们希望能在这个游戏里面去展现一个总的来说它是一个这种色彩的一种氛围感受，能让玩家感受得到，这是我们想要去第一去追求的一些东西。 최근 이 회사는 중국 게임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그래픽 기술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디즈의 한 회의실. 한국인 개발자의 주도로 신작 게임의 그래픽 관련 회의가 한창이다. 스카우트한 한국 개발자의 업무를 돕기 위해 개인 비서 겸 통역을 지원할 정도다. 경험 많은 베테랑 개발자들의 노하우를 통해 이들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앞선 기술력을 빠르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지금 키넥트랑 연동해서 쓰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잘 나와요. 저는 이걸 지금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는 저는 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보강을 해서 키를 좀 이렇게 키를 좀 잡아준다든가 보강을 해주면 되게 이쁜 표정을 만들 수 있어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네디즈. 从可能1000万人民币左右的投入，到可能一个游戏要4、5个亿的成本。How many persons, especially the developers, do your company have? 我们公司的总人数可能在至少是6000人左右的这样的一个研发的人力在游戏研发在投入中，所以其实6000个人能做的项目的数量是非常非常庞大的。 소년 삼국지란 게임으로 중국 시장을 석권한 이 회사는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 나라의 기호에 맞춘 지역화 마케팅에 힘쓰는데 직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다.
And my role in this company is in the marketing and PR department, in the branding department. I've been here for like 1.5 years. I'm Taiwan, and I'm currently working as an operation. My name is Jim. They usually call me Tahoze over here. So mainly my job is actually localizing products made by us or published by us for the Turkish audience or anything that relates to Turkey. 각 나라의 문화나 습관, 기호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을 채용한 것이다. Though I play a little bit game, like easy game. Anyway. Well,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in which you can adapt games. Yeah. Colors like red in China means good luck. Absolutely. Red in the West means danger. Yes. Yeah, absolutely. Yeah. And then I think even like game design, like if you look at China, there's a lot of stuff on the screen. Whereas in the West, it's going towards a very clean screen. How about Japan? For Japan, even though you're in English, they can't accept that, and they're gonna sell a lot of tickets and complaining about it, because Japanese players are pretty critical. 여러분, 텐센트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텐센트는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만든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92조 원에 이르는 전 세계 5번째이자 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1.7배 정도 규모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게임의 역할이 대단히 컸었습니다. 2008년에 한국의 게임을 수입해서 던전 앤 파이트라는 게임하고 크로스파이어라는 그 두 개의 게임을 가지고 정말 중국 대륙의 게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했고 그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 라이엇 게임을 2011년 당시 약 4억 달러, 우리 돈 4,400억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그 블리자드의 지분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게임 회사 넷마블의 대주주도 텐센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은 자국 산업을, 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호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판매 허가권입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게임을 유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호 때문에 한국의 게임 업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중국의 신작 게임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 내 유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한다면 한국 게임은 공식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게임 광고입니다. 무궁 비급을 모두 암기한 나, 당신을 절대 고수로 만들어 드릴게요. 내 손에 죽던지 나랑 결혼하던지 에미야! 우리나라의 유명 스타들이 등장하는 이 광고의 게임들이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인 걸 혹시 아셨나요?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중국 게임의 총 매출은 1,960억 원입니다. 1년 전인 2016년과 비교를 하면 무려 75%가 늘어난 겁니다. 참 듣다 보니까 정말 중국이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 게임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외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게임 산업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앵그리버드 아시죠? 이 앵그리버드가 핀란드 기업에서 만든 게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핀란드의 로비오라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런 게임인데요. 앵그리버드뿐만 아니라 클래시 오브 클랜스, 퀀텀 브레이크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게임들이 바로 핀란드산 게임입니다. 게임이라고 우리가 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큰 회사, 예를 들면 닌텐도, 세가, EA 이런 회사 큰 회사를 떠올리겠지만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은 게임들을 사실 작고 잘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핀란드가 그렇습니다. 핀란드의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70억 명의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0억 명이 핀란드에서 만든 게임을 한 번쯤은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서울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 핀란드가 게임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인구 5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 핀란드 코트카. 아이 6을 둔 페트로넬라 씨는 자녀들을 위해 공룡의 모험을 그린 보드게임을 만들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레 알려주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Jotta tiedä, niin mene ja nyt tuo ilkettää. Ja sä löydät sen kauneimman kukan. Kummimileikkiessä kerät kukkia. Mä menen hakee. 게임을 통해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말로 할 때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한다. Like I said, my firstborn was really, really shy. It was even difficult him to talk with the different people. He kind of locked himself. So I created this character, Scary Tail, who was too afraid to fly. And with that character and with that story, I kind of opened my son's mind to understand it doesn't matter even you're shy. Still, you have to try. 최근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다. 자신이 만든 보드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하려는 것. 게임 산업의 문외한이던 그녀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레벨업 엑셀러레이터 덕이다. So this is the daytime. Okay, Petronella, good to see you again. Could you tell us a little bit what you've been doing? I'll show you first the trailer at the start of it. The trailer is built from a mobile game, which is alpha right now. So it means we're testing it right now. We just landed to the Romania. And now he sees a Scary Tail, which is a dragon, kind of practicing how to fly, and he will support him. And now they learned together how to fly. German, Finnish, and also maybe in Spanish. 페트로넬라 씨는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They found the professionals into that program, and they helped me with my needs. And that was about how the mobile game business works, and all how to build a brand, and how to do all that. So that's why I really had a help from them. We have a very broad network of experts and people who help. So that if you have any questions, there's a bottleneck in your company, you're wondering what to do next, there's always someone who's able to kind of help you that next step forward. So that has been very valuable. 핀란드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많다. ollaan todettu, että tässä tutkitaan sitä, että lähdetäänkö fyysistä. 현업에서 활동하는 멘토와 스타트업 관계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게임 출시를 앞둔 대학생들을 이곳에서 만났다. Steven, we're a VC fund from Helsinki. Where you just come along and we'll give you tools to, test early traction, to get customer acquisition and stuff like that. We are a new company. We have no plan just yet, and we are asking what are our options, what can we do, and which way is the safest, and which is the for best of us. Or which way is the best way to work in Finland, for example? How everything works. 게임을 만들어 놓고도 시장에 진출할 방법을 몰라 고심하던 이들은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It doesn't solve a problem, it's entertainment thing, but there's plenty of things that you can replicate from what we usually offer. So we have kick in the game mechanics. Because 멘토와의 만남 후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어졌다. 같은 업계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선상 파티.
매년 여름이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업계 사람들이 배 위에 보인다.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독려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때론 협력을 약속하기도 한다. And it's more about who you know over what you know around the next person. So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and network with people with different views is very, very valuable in the modern global economy.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이것이 바로 핀란드 게임 산업의 오늘이 있는 이유다. 대소사님, 핀란드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1인 미디어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많은 분들이 1인 미디어를 컨텐츠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유통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자면 아무나 책은 쓸 수 있지만 그걸 서점에다가 판매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개인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게임들도 유통 라인만 확보해 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지금 1인 미디어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핀란드는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번뜩이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게임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패를 통한 교훈에서 나온 것인데요. 핀란드 산업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했던 노키아는 2007년 이후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결과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핀란드 GDP의 25%가량을 차지하던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핀란드 산업의 중심이 큰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중심으로 옮겨간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핀란드의 혁신기술지원청은 2012년 핀란드를 게임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게임 회사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외국 게임 회사와 스타트업을 연결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의 자금을 소규모 게임 회사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앞서 본 레벨업 엑셀러레이터도 그렇게 탄생한 것인데요.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직원 160명, 모바일 게임 단 3개로 2조 8천억 원을 번 슈퍼셀이라는 거대 게임 기업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핀란드의 게임 산업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헬싱키의 한 체육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챙겨온 짐들이 예사롭지 않다. I think both of us have two screens. Then we have our fridge. A lot of cables. Yes. Keyboard, of course. HD camera on the front, Raspberry Pi Zero wireless, and the power bank in the back. It's all it needs. 미니 냉장고에서부터 커피 기계까지 준비해온 사람들. 이들은 모두 게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다. 네, kuinka monta päivää putkeen? Varmaan se 3. No, ainakin mä aion pelata ja sitten mä aion tutkia paikkoja. Yeah, I'm gonna play and I'm gonna meet a lot of friends here. 매년 여름 개최되는 어셈블리 페스티벌은 자신이 하고픈 게임을 하며 3박 4일을 보내는 축제다. 남녀노소 불문, 다양한 이들이 참석하는데 특히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많다. No mitä nyt, kohtaan konetta ja sitten aiotaan vaan pelaa.
lopussa. Mitä sitten iskä sitten tekemässä? Mä olin tuomassa häntä, vai oli raskaat kantamukset ja tultiin tuolta 40 kilometrin päästä autolla, niin sitten auto on tuolla parkissa ja kannoin nämä kamat tänne sitten. Oliko pikkusen ei ole huolestunut, että joskus lasten peliriippuvuus on pikkusen ongelma? Hiukan joskus olen sitä miettinyt. Että Onko teillä jotain sääntöjä? Kyllä on, joo, kyllä. Mikä on sääntö? Kotona on? Sitten kun iskä sanoi, että lopetetaan, niin lopetetaan. 이날 이곳을 찾은 인원은 만여 명. 앞으로 4일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게임을 즐긴다. 잠을 자는 것도 또 먹는 것도 모두 자신이 결정한다. Tervetuloa Assemblyylle festivaali alkakoon, jossa demojen lisäksi myös pelaaminen, pelien kehittäminen ja muu digitaalinen kulttuuri saavat viikonloppun ajan kukoistaa. Kiitoksia. 축사가 끝나고 어셈블리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부모 게임 대회가 시작됐다. 자녀의 코치를 받은 부모들이 e스포츠 선수로 나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모두가 즐기고 있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 아이. 아이의 아빠 역시 당황한 모습이다. 목표를 찾지 못하고 허공에 총을 쏘아대는 아빠의 게임 실력. 아이와 아빠가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는 경험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This is a whole new game for me. I played these games like Doom in the 90s, but Elia showed me the game now this week. So you practice enough or? No, not me. I was the last one in my group, so I obviously didn't practice enough. Vielä tyytyväinen. Miksi? Sen kun se ei löytänyt yhtään vastustajaa. Mitä? Se käveli ympärinsä siellä eikä nähnyt ketään.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Achilles and his gold, Achilles and his gifts, Spider-Man's control, and Batman with his fist. And clearly I don't see myself upon that list, but she said. Do you want to say the life? Miltä tuntui, kun sinä leikkaus onnistui? Hyvällä. Siinä ei ole mitään sellaista satunnaista, vaan niin kuin paras voittaa. Tuo semmoisen uuden niin kuin, tason elämään ja on semmoista niin kuin, uutta mielenkiintoista tekemistä ja ei välttämättä tylsy niin paljon ja aina tulee kaikkea uutta ja joka peli on niin kuin semmoinen uusi seikkailu. Gaming as a culture is also being accepted more and more, and it's continuing to do that because I remember like 10 years ago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 that you play games where you shoot, you become violent and you murder people. That was the kind of caricature of this whole thing. Everybody of us know that it's not the true case, but people who don't play themselves, it's easy to blame the games if something bad happens. So this has changed, and I think it's very positive that people see it differently nowadays. 자, 재밌죠? 저도 이제 게임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거든요. 게임을 하면 나쁜 게 이루어지지 않냐, 잠을 못 자지 않냐,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 그런 얘기들이 또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또 계속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게임으로부터 도움받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전략적 판단이라든지 협동, 경쟁, 그다음에 또 IT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똑똑해지고
굉장히 IT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게임 산업이 아무리 성장해도 자국민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외면한다면 그 산업은 실제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바로 융복합 산업입니다.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로 유명해진 인공지능의 경우 미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이라 예측될 정도인데요. 그런 AI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발달돼 온 곳이 바로 게임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게임이라고 해도 AI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게임과 AI의 융합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현재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거예요.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터 아시죠? 다양한 캐릭터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게임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게임할 때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지면 훨씬 재밌으니까요. 이걸 인공지능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또 복합현실까지도 접목시켜가면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상현실 업계는 시작부터 게임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메이저 게임사들은 가상현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매년 결과물을 내고 있죠. 위정현 교수님, 재미난 곳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재미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곳이죠? 일본에서 VR 게임, 즉 가상현실 게임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아, VR 게임. VR 기기를 지금 네. 헤드셋을 장착하고 제대로 가셨네요. 예,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슈팅 게임을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저도 저걸 도쿄 게임쇼에서 해봤었는데 너무 리얼해서 제가 구덩이에 빠질 때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사방에서 저를 공격해 오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때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좀비들이 정말 2층으로 저렇게 지금 보시죠. 아주 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생사를 건 싸움에서 동료들보다 제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게임을 좀 잘 못하시는 편인가 봐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못합니다. VR, AR 시장 규모를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대략 2025년에 이제 그 규모가 한 951억 달러, 뭐 이 정도 이제 시장 규모로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VR 게임에 기반을 둔 기술들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칼을 실제로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절개하고 어떻게 해야지 핏줄이 없고 이런 것들을 미리 환자가 위험하지 않게 미리 이제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VR 의료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의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게임 개발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기 전 게임사 아타리에서 게임을 개발했고요.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는 구글 딥마인드 창업을 하기 전에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김범수 의장 역시 한 게임의 설립 멤버입니다. IT 업계를 이끈 선두주자들이 바로 그 첫 시작을 게임 개발로 했습니다. 게임은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개발 기술이 접목돼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게임의 재발견이 필요한 때입니다.